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정입니다. 뜨끈뜨끈한 관심 있는 차죠. 신형 소렌토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원래 이 시간에는 제가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소렌토를 끌고 원래 노사장의 주행 코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형 소렌토. 라이브 리뷰를 했는데 반응도 좋고요. 라이브 리뷰에서 느껴졌던 느낌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체오리기에서 기아 자동차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했죠.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소재공학에도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눈을 떴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3세대 내연기관의 마지막 플랫폼이죠. 뉴 아키텍처, 3세대 아키텍처를 쓰는데 DM8 소나타를 시작으로 서브 프레임이 끝까지 확장돼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보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라이브 리뷰를 할 때는 제가 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막히는 구간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차의 느낌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체오리기를 하고 자료를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숙면을 취하면서 오늘 리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명상의 시간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타고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로 와닿는 게 프레임이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중간 정도가. 보통 전에 차들은 이 신형 소렌토가 또는 앞으로 나올 산타페나 뭐 스포티지나 투싼들이 이전 세대의 전체 플랫폼보다 약하진 않을 거잖아요. 계속 제조회사들이 소재공학이 좋아지고 설계를 잘하니까. 근데 뭔가 좀 중간 부분이 조금 더 물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앞쪽에 서브 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간 쪽이 무른 거를 느끼기 이전에 모든 카니발이나 산타페나 메라크루저나 소렌토나 뭐 이런 오너들이 느꼈던 하체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약간 부실하다는 걸 미처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체 쪽에서 서스펜션을 지탱해주는 서브 프레임이 무르기 때문에, 앞쪽으로 무게 편향이 돼 있는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는 서브 프레임 때문에 이미 거기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뒤까지 올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체가 튼튼해지니까 상대적으로 하부가 단단해지니까 허리 부분이 이제 약함이 도드라지는 거죠. 실제로는 이 허리가 안 약할 수도 있겠죠, 중간 부분이. 근데 내가 느껴진다라는 건 어쨌든 강성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체오리기를 좀 늦은 시간에 해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하체오리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뒤쪽에 보강대가 하나 있었어요. 뒤에 그 디퍼런셜 케이스 앞쪽에. 그러면서 내가 뒤부터 앞에 엔진 쪽에는 보강대가 없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자신이 있어서 안 했나봐요 라고 하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중간 쪽에 이쪽 어딘가 운전석 밑에 쪽에 보강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강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어제 살살 탔을 때랑 다르게 좀 빠르게 타면서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다른 하체는 다 마음에 들고 뭐 뼈대도 마음에 드는데 중간 부분이 약간 좀 비틀린 강성이 약간 모자라다는 게 느껴져요. 자, 의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차 현대 기아 자동차 모두 다 의자를 되게 잘 만들고 있고요. 소렌토에 앉았을 때 제가 제일 놀란 건,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의자가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얘는 의자가 되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좋아서 차체에서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몸을 뒤틀 때 이 몸을 지지해 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여기 대시보드 상단에 핸들 뒤쪽에 있는 계기판을 감싸고 있는 이쪽은 이렇게 콕핏이 좀 튀어나왔는데 전체적인 대시보드를 되게 낮게 세팅을 했어요. 아마 글로브 박스나 이런 부분이 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저 안쪽에 어떤 장치류들을 뭐 배열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대시보드가 되게 낮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나는 의자도 많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뭐 의자를 내려앉으면 원래 시야가 좀 좁아지긴 하는데 뭐 내 눈이 뭐 이렇게 핸들 밑으로 내려가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시트 포지션도 되게 좋고 시트도 좋고 허리 요추, 흉추, 경추 쪽 다 잘 잡아주고 헤드레스트의 위치도 좋고요. A필러 앞창문, 그 다음에 쪽창문, 옆창문 모두 다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잘했습니다. 쪽창문이 있기 때문에 A필러를 통해서 저쪽이 막히는 시선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나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좌회전이나 이렇게 나갈 때 꼬마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보이게 돼 있고, 사이드 미러 시야 아주 좋습니다. 룸미러 되게 좋은 거 들어갔어요. 깔끔하고요. 완전히 프린리스는 아닌데 딱 디자인 크기 아주 좋고, 뒷창문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뒷창에 대한 시야가 엄청 좋아요. 굉장히 잘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은 많이 아쉬워요. 이 기아 자동차는 이 핸들 디자인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아 마크가 사실 브랜드가 자기네 브랜드를 수치스러워하면 안 되겠지만, 기아 자동차의 이 브랜드는 되게 좀 올드해요, 느낌이. 여기 있는 게 좀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핸들의 모양도 기능성에서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크기도 적당한데 좀 멋이 없어요. 멋이 없고, 핸들이 요 전까지 탔던 QM3, XM3의 핸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푹신푹신한 것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림이 좀 더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와줘야 이게 잡혔을 때 느낌이 좋은데, 가운데 에어백을 기준으로 스티어링 휠이 약간 뒤쪽에서 이런 핸들은 아주 안 좋죠. 제가 늘 예전에 수입차 할 때도 이렇게 스티어링의 림이 가운데 중심축보다 운전자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현재 이 차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풀옵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요. 되게 많고 처음 탔을 때 되게 좋았어요. 현재나 스케치 한번 쫙 돌려보자.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계속 보니까 너무 조잡스러워. 너무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이게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콕핏에 앉은 것 같고, 전투기에 앉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은 좋은데, 좀 뭔가 버튼들이나 이 송풍구 같은 게 약간 좀 조잡스럽고요. 재질이 조금 싼 마이티가 나. 이게 이 차값이 이게 옵션 다 하면 4천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쪽에 공조 장치는 너무 잘 돼 있고요. 원터치와 아날로그 버튼이 적정하게 섞여 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시야도 좋고, 어울리지 않는 비상등의 이 버튼은 굉장히 생뚱맞고, 여기가 조금 싼 마이가 나요. 경차 같은 느낌이 나고, 도어 트림은 되게 대박이에요. 두툼하고 팔을 얹기에도 좋고요. 문을 열고 닫는 손잡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창문을 조작하는 스위치들도, 사이드미러 스위치도 그렇고, 의자 메모리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완전히 마음에 들고요. 계기판은 뭐 요새 뭐 호불호가 갈리죠. LCD인데 저는 사실 요새 현대기아 자동차들 시인성이라든가 인체공학적인 측면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계기판은 보는 사람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디자인이 뭐 이쁘거나 폰트가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 시야에 일단 되게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고, 오디오 내비는 전체 크기에 비해서는 화면이 너무 이렇게 좁고 길게 돼 있는데, 이거 어차피 뭐 넘기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 나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스위치 아주 좋고요. 핸드폰을 놓는 곳, USB 단자, 배터리 충전 단자 되게 잘 돼 있고, 컵홀더 아주 SUV 좋게 잘 돼 있고, 이쪽에 핸드폰을 별도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요것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식 이 시프트 레버, 요거는 지금 제네시스 GV80이나 G80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옛날 제규어드 랜드로버는 이거 쓰다가 최근에 다시 레버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현대기아 자동차도 아마 이거 또는 팰리세이드에 들어갔던 버튼식이 뭔가 좀 이렇게 편리성이나 공간 활용도에서 좋다라고 해서 썼을 거고, 아마 원가 절감에서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100% 장담하는데 몇 년 안에 다시 레버식으로 돌아온다에 제가 한 7만원 걸도록 할게요. 분명히 다시 레버식으로 올 거예요. 이 버튼식하고 이 다이얼식은 안전운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장치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공간 활용도나 원가 절감에선 좋죠. 근데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뒤에 앉아봤는데
여러분 앞으로 소렌토를 사시는 예비 소비자분들 독립식 리어 시트를 사세요. 그러니까 6인승이죠. 맨 3열이 있고 2열 이 후석의 시트를 독립의자는 갑오브 갑이에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타봤던 웬만한 수입차까지 포함해서도 국산차는 얘가 1등이고요. 웬만한 수입차를 포함해서도 얘 뒤에 독립의자는 갑오브 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가 1.6 하이브리드가 같이 나왔다가 그때 무슨 문제 이슈 터져가지고 뭐 1.6 하이브리드가 그때 뭐가 재원인가 뭔가 잘못돼갖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게 주력 모델을 가솔린의 1.6 하이브리드가 주력 모델이었는지는 몰라도 뒤에 의자 밑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자가 왜 이렇게 붕 떠서 장치가 돼 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배터리 자리더라고. 보니까 하체 오리기 할 때 보니까 거기가 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 보니까 배터리를 넣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뒤에 의자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뒤에 의자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 이 리클라이닝 등받이 각도도 되게 많이 넘어지고 좌우 팔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진짜 좋아요. 이 차가 만약에 제가 이따 고속주행을 할 때 뭐 할 때 물론 조수석이나 뒤에 탔을 때만큼은 못 느끼겠지만 운전자는 운전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요잉 피칭에 대해서 멀미에 동반되는 걸 동승자나 뒷좌석에 앉은 사람만큼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느껴지는데 멀미를 동반하는 그런 요잉 피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인 4명이 타고 장거리를 달리기에 굉장히 좋은 차가 될 거예요. 의자는 진짜 내가 지금까지 근래에 봤던 6, 7천만 원짜리 이하의 차들 중에 최고의 의자를 갖고 있어요. 뒤에 의자, 독립의자 있죠. 이 차는 현재 6인승입니다. 앞에 2명, 2열 2명, 3열 2명. 자, 그러면 3열 의자도 좋냐? 3열에는 사람이 앉을 수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건교부나 국토부에서 이런 의자의 형식 승인을 왜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거 만약에 형식 승인 내준 공무원이 저기 앉아갖고 한번 부산 가보라고 해보고 싶어. 과연 저기에 앉아서 사람이 부산을 갈 수 있을까? 저거는 내가 봤을 때 6살, 요새 애들 크죠? 되게 크다? 한 4살, 5살 애들이 베이비 시트를 놓고 앉으면 모를까? 일반적인 사람이 앉았을 때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바닥부터 시트 높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해. 그럼 다리를 어디다 뻗으라는 거야? 그럼 다리를 일자로 뻗으면 되는데 일자로 뻗을 수가 없어요. 의자가 2열 의자가 있으니까. 그럼 저거는 사람이 앉으라는 건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제조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시도를 하는 게 난 나쁘지 않다라고 봐. 여러 시도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소비자를 유혹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국토부나 건교부에서 앉아보고 이게 사람이 앉는 의자가 맞다 그랬을 때 형식 승인을 6인승 7인승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느슨하게 검사를 하니까 제조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안전벨트 뭐 프리텐셔너 뭐 에어백 뭐 몇 세대 아니 규제가 빡세면은 제조사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 그 피해나 수혜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데 관계 당국이나 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기업을 위해서 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에? 똑바로 하세요 좀. 티나요? 기업을 까지 못하니까 이제 정부를 까는. 기업을 깠더니 매크로가 존나 들어오더라고. 아무튼 뭐 그래요. 기관에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형 소렌토에 들어간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과 차대와 서스펜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중형 패밀리 SUV에서 소렌토의 시장 점유율은 만만치 않죠. 굉장히 좋죠. 산타페랑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 소렌토가 어떻게 보면 4세대라고 보면 되죠. 4세대 소렌토고 1세대만 프레임 바디의 후륜 베이스로 기아에서 만들었던 거고 2세대 때부터는 이제 현대하고 합병이 되면서 산타페 플랫폼을 같이 썼는데 지금도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산타페가 나오겠죠. 산타페가 이전 소렌토 같은 경우는 산타페보다는 주행 특성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있었어요. 산타페, 현대하고 기아 자동차 소렌토는 서로의 어떤 판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세팅 값을 좀 바꿨는데 앞으로 나올 산타페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요 차가 먼저 나왔으니까
3세대 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이 뼈대에서 어떤 느낌을 주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엔진부터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이 2.2 디젤 엔진,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2.0과 2.2의 디젤 엔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많이 보완이 되거나 평준화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에서 생산하는 2.2 디젤과 2.0 디젤은 생산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2가 엔진 생산 단가가 훨씬 높아요. 그만큼 더 좋은 기술들이나 좋은 소재, 좋은 어떤 역학적인 어떤 이런 장비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실 저는 2.2를 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2.2 엔진은 주도적으로 환경규제 대응에 우선시를 해서 엔진을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응답성과 토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좀 했어요. 분사 방법이라든가 냉각 효율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밸브나 뭐 진공, 뭐 지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어떻게 넣는지는 현대 기아 자동차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엔진이 굉장히 가벼워진 게 보이고요. 많이 심플해지고 외부에 달려있는 장치들이 딱 보기에도 굉장히 효율성이라든가 좀 최첨단의 엔진 같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흡기 쪽에 들어가는 공기를 차갑게 해서 넣어주면 아주 좋은데, 얘는 전치식의 인터쿨러와 마지막에 흡기 인테이크 쪽에 순행 인터쿨러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차갑게 해서 산소의 밀도를 올리려고 했는 그런 치밀한 설계가 보이고요. 그리고 배출가스를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 요소수라든가 그 다음에 촉매를 최대한 붙여서 2번, 1, 2번, 3, 4번 실린더 쪽에 아예 그 배기 매니폴더를 없이 촉매를 그쪽에다 이렇게 DPF를 그쪽에다 아예 붙여버렸거든요. 그 인제니움 엔진처럼 두 개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차를 몰면서 악셀을 이렇게 밟았다가 놨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놨다 이러면 이 차가 NA 엔진 빌 같은 느낌도 살짝 나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 터보가 휙 되게 잘 돌기도 하고, 보통 터보를 4개의 실린더에서 나와서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진의 반응성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나 관계자분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인제니움 엔진 같은 식으로 이 촉매를 거기다 딱 붙였는데 배기 매니폴드가 4개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딱 붙이고 그 밑에다가 또 하나의 그 촉매를 연달아 이렇게 붙이잖아요. DPF 같은 관련된 것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냐면, 가솔린은 절대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되는데 디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압축 압력이 높기 때문에 나가는 배기가스의 압력이 기본빵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 2번 실린더와 3, 4번 실린더를 배기가스 나가는 거를 모으지 않고요. 1, 2번의 실린더는 그냥 나가게 하고 3, 4번의 실린더만 터보의 이 임펠러를, 터보 부스팅을 돌게끔. 이건 노사장의 생각인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조사에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는 몰라. 엔진을 뜯어갖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얼핏 봤을 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디젤 엔진 치고는 RPM이 올라가는 거나 이 터보의 부스팅이 걸리는 느낌이 실린더 4개를 다 묶은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RPM이 움직임이 약간 자유로운데, 자유로울 때 터보가 걸리는 느낌이 탁탁 중간에 걸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DPF를 그렇게 세로로 세우는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엔진의 반응성이 그거랑 맞아요. 엔진이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폰스가 좀 살아있어요. 엔진의 반응성이 꽤 괜찮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탔던 디젤 엔진들하고는 엔진의 반응성이 좀 되게 민첩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하체 우리게 할 때 얘기했듯이 토크 중심형으로 그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인테이크를 길게 뽑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짧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토크와 엔진의 리스폰스 반응성을 위해서 그런 주도적인 세팅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엔진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요, 부드러워요.
그동안 우리가 탔던 디젤 엔진들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되게 부드럽고 여기다가 카타민까지 넣어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카타민 대표님, 저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해서 때때로 시내에서 살살 달릴 때는 터보 팬이 도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핑 막 들려요. 보통 디젤 차들이 터보 팬이 도는 소리가 원래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얘는 터보 팬이 도는 소리가 되게 잘 들리고, 그 고압 연료 레일 소리도 그렇게 크게 안 나고요. 고압 축비 소리도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희마리가 없나? 그 희마리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2.2 202마력의 토크가 40이 넘는데 나는 이 엔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앞으로 환경 규제 때문에 디젤 엔진이 이제 점차 없어지고, 뭐 가솔린 엔진도 없어지고, 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로 간다 그러는데, 이 엔진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이 엔진이 자가용 이 세단들한테 들어가면, 만약에 G80에 디젤이 나온다면 이 엔진 6기통 디젤 넣지 않고 이 엔진 넣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랜저 같은 거에도 이 엔진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하체 바닥 쪽에 인슐레이드 패드나 단열 소재가 좀 생략이 돼 있죠. 앞쪽엔 다 돼 있어서 이렇게는 안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 리뷰할 때 사람들이 댓글창에다가 바닥 소음이 좀 들어온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했는데, 바닥 쪽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을 놓는 저 모퉁이 부분에 인슐레이드 패드하고 단열 소재가 없어요. 생략돼 있어갖고 그쪽을 아마 다이 작업을 해서 막아놓으면 바닥 쪽에서 나오는 소음도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엔진이 디젤인데 최대한 리스폰스, 그러니까 토크를 좀 줄이고 마력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탔던 다른 디젤 엔진들하고 다르게 4000rpm 이상에서도 꽤 엔진이 쫀쫀하게 돌아요. 원래 이 우리나라 2.0 디젤들은 4000rpm이 넘으면 조루가 되는데, 얘는 지금 4000rpm이 넘어서도 엔진이 약간 좀 실력 발휘를 하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요. 조루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괜찮은데 이거 엔진?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이 엔진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엔진 괜찮아요. 디젤 엔진답지 않게 응답성도 좋고, 이렇게 달릴 때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지금 엔진이 열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계속 풀가속을 했다가 말았다가 어쨌다가 이러고 가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지침 없이 좋네. BMW의 엔진처럼 막 스프린트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디젤 엔진이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게 꽤 괜찮은데요. 엔진이 지금 120, 130 넘는 상태에서 계속 풀악셀을 밟았다가 놨다, 풀악셀을 밟았다 놨다 하고 가는데, 계속 쭉쭉 밀어줘요. 170. 괜찮네. 3000rpm 넘어서도 쫙 계속 밀어주고, 괜찮아요. 현대도 이 벤츠나 요번에 르노 삼성에 들어갔던 그런 엔진들처럼 실린더 내부에 코팅 기술까지 들어가서 부드러움까지 갖게 된다면 현대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엔진이 되게 괜찮네요.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된다니까. 자, 그럼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새로 만든 DCT 8단 습식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독일의 ZF, 그 다음에 독일의 삭스하고 공동 협작으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지분 비율은 어떻게 가 있는지 몰라요. 그들로부터 좋은 기술과 설비 장비 등을 가져다가 현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ZF 미션이니까 여기도 ZF고 습식 DCT도 ZF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ZF랑 제휴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후륜 베이스의 오토 미션이고요. 전륜 베이스의 가로 배치형 엔진에 들어가는 그 짧은 병렬식 미션은 ZF랑 제휴를 안 해요.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가는 습식 DCT 미션은 현대자동차 그 회사 이름이 좀 희한한데? 그 회사가 독점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노하우나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 완료된 지가 2년 전에 개발 완료가 돼 있는데도 토크 40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내구성 테스트가 계속 안 돼가지고 벨로스터 N에 들어가지 못하고 벨로스터 N이 계속 수동으로 생산이 됐던 거고, 최근에 들어서야 토크 45 이상이 45까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에도 들어가고 뭐 이제 다른 차에도 들어가고 벨로스터 N에도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XM3 게트락의 습식 DCT 7단 미션을 계속 리뷰를 했잖아요, 일주일 넘게. 그리고 노 사장은 습식 DCT 미션에 대해서는 거의 끝판왕,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슈퍼카를 후리고 다닌 사람인데, 그리고 포르쉐에 들어가는 ZF의 더블 클러치 미션, PDK 포르쉐 더블 커플러 미션에 대해서도 감히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구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페라리에 들어가는 게트락, BMW에 들어가는 게트락, 다른 회사들이 쓰는 보그워너 등등 해가지고 저만큼 사실 이 트윈 클러치에 민감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드물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미션을 좀 깔라 그럽니다. 왜? 깔라면 적어도 베이스에, 야 네가 뭔데 까는데, 내가 이 정도 알기 때문에 깐다를 베이스에 지금 깔고 가는 거예요. 안 깔고 가면 내가 또 댓글에 시달릴까봐, 뭐 사실 요새 노 사장이 뭐 댓글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간 이 DCT 미션은